갑자기 왜 돈을 준다는 겁니까?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주겠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 이런 궁금증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TV를 켜든 휴대폰 뉴스를 보든 민생 지원금이라는 말이 자주 보이지요. 그런데 이번 소식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고물가 시대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숨구멍 같은 지원책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을 보면 1인당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 국민에게 줄지 아니면 일부에게만 줄지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선별 지급을 이야기하고 야당은 소비 진작과 형평성을 위해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두 입장이 부딪히며 절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정치권의 입장도 시시각각 엇갈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는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가장 현실적인 궁금증이 자리하고 있지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장 보러 갈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가격 앞에서 이 지원금이 단순한 정책이 아닌 생계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원금이 왜 추진되는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 그리고 언제 확정될지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8월 이전에 지급 여부와 기준이 모두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발표되고 빠르게 신청 마감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지원금 논의가 왜 시작되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정말이지 요즘처럼 장보기가 무서운 때가 또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10,000원이면 대충 저녁거리 한두 가지는 해결됐는데 이제는 마트에 가도 장바구니가 텅텅 빈 느낌이 듭니다.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 채소 몇 가지 넣었을 뿐인데 계산대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부지기수지요. 이런 체감 물가는 뉴스에 나오는 숫자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절박합니다. 특히 고정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은퇴 세대에게는 생활비에서 몇천 원이 빠져나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한 돈 풀기가 아니라 물가에 짓눌린 국민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신호이자 정책적 무게감이 실린 하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경제 보조금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경제 회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민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체감되는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과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 공공요금, 식료품, 외식비 같은 생활 밀착 항목의 인상률이 전년 대비 평균 5% 이상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싸졌네 수준이 아니라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실감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생활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도 이어지고 있어서 노년층 가정에서는 필수적인 에너지 사용조차도 절약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죠.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지원금이라는 단어는 어떤 희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단기적인 소비 촉진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가계 회복을 돕고 장기적인 내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듬고 그를 통해 전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지요. 사실 이와 유사한 지원금 정책은 과거 코로나 시기에도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긴급하게 현금이 지급되었고 이를 통해 일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매출이 반짝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단기적인 팬데믹이 아니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라는 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지급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그야말로 꼭 필요한 시점에 나온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소득에 의존하는 노년층 입장에서는 한두 달 생활비를 메워주는데 이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정책이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서의 의미도 크고 정치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의 방향성이 민생에 맞춰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지원금 정책이 확정된다면 단순히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활 안정망이 좀 더 촘촘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나 고령 가구의 경우 작은 금액이라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되면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과는 달리 실제 지급 방식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큽니다. 과연 전국민 지급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선별 지급으로 돌아설까? 지금 정치권 내부에서는 바로 이 지급 방식을 두고 격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편성과 형평성, 재정 여력과 실효성 사이에서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지급 방식에 대해 어떤 논쟁이 오가고 있는지, 누가 얼마를 받게 될지의 갈림길이 어디인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야기하자마자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지금 전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 주는가?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바로 전 국민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소득 기준으로 선별해서 줄 것인가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선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그만큼 돈이 빠르게 돌고 지역 경제 전체가 활기를 띨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기왕 줄 거라면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속도감 있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나누고 선별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행정력 낭비도 있고 무엇보다 형평성 논란이 또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소득이 12만 원 차이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방식은 이미 몇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현재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선별 지급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 지급은 너무 큰 부담이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공정하다. 여기서 말하는 더 필요한 분들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가구 등 이미 경제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은 분들이겠지요. 정부는 이분들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면서 남는 재정이 있다면 점차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속도와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정부는 효율성과 재정 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정답은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장단점이 뚜렷하니까요. 전 국민 지급의 장점은 단연 속도입니다. 누구에게 줄지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전부에게 동일하게 주면 되니까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긍정적일 수 있고 무엇보다 소외당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모두에게 주다 보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도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비효율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죠. 반대로 선별 지급은 예산을 집중할 수 있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게 25만 원이 아닌 4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하죠. 문제는 선별이라는 단어가 갖는 차가운 느낌입니다. 선별 기준은 항상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칫 박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입니다. 단순히 통장으로 현금을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화폐나 지역 제휴 카페, 마트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형 지급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분이 지원금을 받으면 그 돈은 중랑구의 동네 시장, 약국, 카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소비 촉진 효과도 2배가 되는 셈이지요. 이처럼 지급 대상뿐만 아니라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보편 지급을 하되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한다는 절충안이 정치권 안팎에서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절충안이 실제로 채택된다면 받는 사람은 많되 그 돈이 전국 곳곳에서 지역 경제로 흘러가게 되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처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혹은 정부 쪽 논리를 받아들여 절충안으로 타협하게 될까요? 이제 다음으로는 정치권 내부의 흐름과 민주당 내 전략 변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정부와 여당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전국민 지급을 가장 강하게 주장해왔던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근 들어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현실적인 타협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부터 도와야 한다는 차등 지급에 가까운 입장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입장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때부터 무조건적인 보편 지급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실용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던 건 분명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과 현실 정치의 타협 가능성을 두고 두 흐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목소리고 다른 하나는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실용주의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내 복지정책 라인의 핵심 인물들은 이번만큼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당론 수준으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정책은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얻기 쉽고 당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무작정 지급을 주장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의 한 재정위원은 이대로 가면 무조건 퍼주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지금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급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입장이죠. 이처럼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 최근 민주당은 한 가지 전략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바로 부분 보편 선별 지급이라는 절충안입니다. 모든 국민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되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이지요. 이 방식은 당내에서도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명분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전략은 이번 지원금 논의가 단지 한 번의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민생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흐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는 건 지금 정책 논의가 단순히 얼마를 줄 것인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 정치권이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더 큰 방향성 속에서 고민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런 움직임은 야당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하되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책임감도 함께 고민하는 일종의 정치적 유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최근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 별도의 지역민 생계지원금이나 지역화폐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도 각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줄이면서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중 지원 구조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념적 원칙과 현실 정치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복잡하고 정교한 조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충안은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부와 민주당이 극적인 타협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7월 혹은 8월 안에 민생지원금을 손에 쥘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본론에서는 절충안의 실현 가능성과 지급 시점, 앞으로의 흐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용적인 조율이 이어지고 정부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절충안, 즉 부분 보편 선별 지급 방식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국민 전체를 고려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까지는 전원 지급, 그 이상은 제외하거나 축소 지급하는 방식이지요. 이런 방식은 사실 과거에도 몇 차례 논의되었던 적이 있지만 정치권에서 실제로 공론화되고 있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재정 여력을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보편 지급을 고수하면서도 실용적인 타협안을 찾기 시작하면서 양측이 모두 한 발씩 물러나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으려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부분 보편 선별이라는 접근입니다. 이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 때문입니다. 첫째, 지급 대상이 넓어져 형평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선별 지급 방식에서는 항상 나는 왜 빠졌나? 선별 기준이 왜 이렇나? 라는 불만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절충안 방식은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계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이나 이미 일정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제외함으로써 전체 예산 규모를 일정 수준 안에서 조절할 수 있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구조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절충안은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적 체감 효과와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 효율성을 모두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실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 방식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전국민 지급은 부담스럽지만 소득 하위 7,080% 정도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는 기존의 정치적 대립을 넘어 현실적인 정책 조율이 가능해졌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물론 아직 이 절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구체적인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세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문제는 결국 7월 임시국회나 8월 경기국회에서 논의될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일회성 보조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과 국민 체감도를 동시에 요구받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론의 압박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8월 중에는 지급 방식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림은 이렇습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은 하되 일정 소득 기준을 정해 고소득층은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줄이고 저소득층에는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급수단 역시 지역화폐나 지역 제휴 매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이중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언제 결정되느냐는 것이죠. 다음 본문에서는 바로 이 지급 시점과 향후 전망,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입니다. 이 민생지원금 대체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정치권에서는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그리고 절충안에 이르기까지 격렬한 논의와 조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제 시점입니다.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은 7월 임시국회 또는 8월에 예정된 경기국회에서 논의될 추경안 처리 과정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원금은 결국 국가 예산에서 집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 추가 경정 예산안, 즉 추경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물가, 경기, 민생 회복 등을 명분으로 삼아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규모와 편성 방향을 두고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7월로 예정된 임시 국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중에는 민생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범위가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급 시점은 언제쯤일까? 이건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시스템이 이미 준비된 지역이라면 9월 중에는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이나 지역화폐 연계 방식 등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가 요구될 경우에는 10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8월 중에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명확히 결정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으로선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적 이벤트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정당은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생 지원금이 정치적 상징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정치권 입장에서도 너무 늦게 지급하면 국민 반응을 끌어내기 어렵고 너무 빠르게 밀어붙이면 재정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8월 중 타협 9월 중 집행이라는 흐름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실 준비를 해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일정이 정해지면 갑자기 안내되고 빨리 신청 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도 각 지자체, 지역은행 혹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미리 받아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사이트를 참고해야 하는지를 한 번쯤 미리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나는 연금 생활자인데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안의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연금 수급 여부만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전체 가구 소득 혹은 건강보험료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보험료 등급이나 기초연금, 일반연금 외 소득 내역 등을 간단히 확인해 두시면 앞으로 발표되는 기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민생 정책은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과 지속성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번 지원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비슷한 방식의 지원이나 정책이 정기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민생 지원금 논의는 단순한 25만 원, 35만 원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원금의 배경부터 지급 방식, 지급 대상, 정치권 흐름, 그리고 지급 시점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 영상에서 미처 다룰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이나 지역 특이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 설명 영상도 준비해 드릴게요.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의 소중한 한 표 같은 관심이 더 따뜻하고 신뢰가는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